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개관 13주년을 맞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기침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아, 그래? 아직도? 갈비뼈 통증까지 와서 이거 어떡하냐. 항생제를 9일째 먹고 있는데 항생제를 2번 바꿨거든요. 근데 심각하네요. 근데 다행히 어제 밤엔 좀 잘 잤어요. 이제 환절기라서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지. 개관 9주년. 13주년. 13주년. 어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개관 13주년 기념 행사 하는 날이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초대받으셨군요. 아니요. 저는 누가 초대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원래 아침 10시에는 그 공부의 미래 쓰신 한겨레 그 구본권 기자님 있어요.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주로 기사 많이 쓰신 구본권 저자님의 아침 10시에는 특강이 있었고, 네. 오후 3시에는 이제 이 앙상블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그 하모니 공연이 있었는데 라이브 공연 보러 이제 갔었고, 어제 그래서 보면서 제가 왜 블로그 제목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이름이 이제 공짜로 즐기는 세상인데 도서관이야말로 정말로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고, 멋진 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경주에서 강연이 있었거든요. 네. 나는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경주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분들이 이제 퇴직 앞두신 분들, 은퇴 후 인생 설계,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 요청이 와서 갔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해요, 왜?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왜 이번에 오펙,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뭐 이렇게 했던 라한 호텔 있잖아요. 네네. 그런 큰 호텔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심포지엄 같은 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울산에 또 공장이 있고 원래 울산에서 많이들 하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물론 오시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경주에서 화요일, 목요일 2번 강연 요청이 있어서 이럴 때 저는 화수목을 갑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기 보문단지 이제 숙소 하나 잡고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게 보문단지 제가 이번 달 말에 3월 28일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하는 마라톤을 나가거든요. 네네. 10km 단축 마라톤인데 제가 다음 달 초에 이제 건강관리 책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관리 책의 저자로서 마라톤 한번 이렇게 몇몇 지인들과 함께 뛰는 이제 행사를 가면서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일주일에 1-2번씩 10km를 이렇게 미리 한번 뛰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근데 막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조깅으로 뛰어요. 그래서 보통 왜 10km 마라톤 하시는 분들 봤더니 일반인들 조금 뛴다 하는 분들은 기록이 한 40분대에서 50분대인데 저는 1시간 반을 목표로 뛰고 있거든. 네. 1시간 반이면 잠깐만 10km 1시간 반이면 5km 아주 천천히 달리는 거지 뭐. 그렇구나. 뛰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그렇지.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걷는 것보다 그러니까 슬로우 조깅이에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슬로우 조깅 책에서 읽은 대로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 전력 질주보다는 훨씬 느린.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속도로 이렇게 이걸 하는데 마침 갔더니 보문단지가 한 바퀴를 다 보문호 혹시 가봤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경주에 가면 이제 보문단지라고 있고 여기 가면은 아주 호수 둘레가 한 8km, 7, 8km 정도 되는 호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한 바퀴를 이제 아침에 뛰는 걸로 이제 그것도 하고 그리고 간만에 요즘 또 제가 또 가면 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화수목
출장을 갔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강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수요일 날, 당일 날 뭘 하냐면 그 숙소 근처에 있는 소카 그 주차장에서 가서 소카를 하루를 빌려요. 그래서 네. 아침 7시부터 오후 뭐 한 6시까지 이렇게 빌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차를 선호합니다.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경차가 그 캐스퍼 있어요. 캐스퍼를 당일치기? 무슨 소리가 들어왔다? 아, 예, 뭐, 예, 잡음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캐스퍼를 이제 이 당일 빌리면은 경차기 때문에 뭐 한 5만 원이면은 빌릴 수가 있어요. 네, 소카에서. 네. 그래서 그거 빌려 가지고 아침에 이제 불국사 갔다가 석굴암 갔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원래 경주 살았거든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경주에서 지냈기 때문에 네. 그 경주에서 그 살 때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아버지가 야, 회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경주에서 그 간포로 가요. 그 간포에 간포 해안에 문무대왕릉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무대왕릉이 그게 왜 그 문무대왕이 신라의 그 문무대왕이 죽을 때 자기는 그 죽으면은 용이 되어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이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이제 그 이 화장을 하고 나서 이 문무대왕의 그걸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바위에 이렇게 그걸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문무대왕릉이 그 바닷가에 이렇게 솟아있는 조그마한 바위들이거든요. 네. 그 문무대왕릉 보고 바다도 보고 바닷가 드라이브도 했다가 다시 경주로 돌아와서 시내로 와서 그 동궁과 월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안압지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동궁과 월지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잘 조성된 또 역시나 이 신라 시대의 그 연못과 이런 그게 있는 곳이고 거기 갔다가 이제 황남빵도 사왔지. 아이고. 경주에 가면 또 황남빵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오후 한 4시쯤 가니까 원래 주말에는 황남빵 사러 가면은 그 마치 왜 저기 그 대전 성심당에 빵 사러 갔다가 주말에 1시간씩 그 웨이팅 하는 것처럼 보통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데 평일 날 오후 4시에 갔더니 줄이 전혀 없어서 바로 황남빵 사서 그러고 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경주 갔다 왔는데 와 경주에서 제가 딱 목요일 날 오후에 돌아왔거든요. 네, 저녁 네. 기차 타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너무 반가운 책이 한 권 도착해 있는 거예요.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 전범선 작가를 예전에 제가 이 작가의 전작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해방촌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재미난 저자가 다 있네. 하면서 다음 책 언제 나오나라고 했는데 마침 딱 목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자 목요일 저녁에 제가 도착해서 이 책을 받았거든요. 네. 금, 토 이틀 동안 다 읽었어요. 혹시 우리 박동훈 부장님도 이 책 읽으셨을까요? 받긴 받았습니다만 아직 못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다. 나는 박동훈 부장님과 함께 이 책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 중에서 박동훈 부장이 되게 매력적으로 재밌게 읽은 이런 이분의 삶은 이랬구나라는 걸 그한 건 어떤 분일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박동훈 부장님은 이 투병 중에 또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느라 바쁘셨을 테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저는 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사실 이 전범선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알게 된 건 한겨레 신문 칼럼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이제 칼럼을 연재를 하는데 읽다가 보니까 가수가 참 글을 참 잘 쓰네. 그러니까 가수라는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밴드 양반들의 보컬인데 이력을 보니까 이분이 민사고를 나왔어요. 민족 사관고를 나온 친구인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가수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딴따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 되게 독특한 딴따라인 게 민사고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에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역사로 석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민사고 있을 때도 약간 학교에서 밴드 활동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유학하면서도 유학생 하면서도 이제 막 록밴드 하고 좀 그랬던 분인데 원래 이분은 그 어렸을 때는 강원중학교의 전설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원중학교에서 춘천에서 강원중학교를 다녔는데 또 그 얘기도 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아는데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여튼 엄청 잘했는데 춘천에서 자기가 강원중에서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주말에 대치동에 학원에 한번 가보자. 왜? 그랬더니 아니 춘천에서는 내가 1등인데 도대체 그 서울에 가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애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이제 갔다가 대치동에 갔더니 학원에 민사고 입시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야, 이 대치동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민사고를 목표로 하더라는 거죠. 민사고 우리 동네인데. 라고 하셨겠네. 춘천, 강원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민족사관고는 오히려 우리 동네인데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민사고에 갔다가 좌절하죠. 왜냐하면 강원중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가봤더니 전국에서 전교 1등들이 다 모인 거지. 그래서 민사고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다녀왔는데 자, 재밌는 건 이분은 밴드 양반들 보컬이면서 록밴드하고 이분 록밴드로 음악 상도 받고 막 그래요. 한국 록 음악 상도 받고 막 그런 분인데, 자, 뮤지션인데 역사 전공자야. 근데 이분이 역사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이 쓴 책들하고 달리 저는 전에 쓴 책들보다 이 책이 저는 사실 전범선의 어쩌면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역사 전공자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가 죽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들 사실 흔히들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는 우리가 뭐로 하냐면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들 역사를 공부하듯이 하죠. 왜냐? 과거를 공부해서 앞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들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한국사 테라피를 썼어. 테라피는 뭐냐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작업이 테라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딱 책 첫머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쩌다가 역사가 증오의 도구가 되었을까? 이번에 제가 이제 경주 보문단지 이렇게 걷다가 보문단지 한쪽에 태극기를 쫙 이렇게 그 예쁘게 장식을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태극기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태극기를 본 순간 내가 마음이 불편했어. 뭐야? 요즘 여기 약간... 뭐야 지금 여기도 저기 이 경주 보문단지 이 관광지에도 태극기 할배들이 뭔가를 해놓은 거야? 자, 이게 안타까운 게 태극기가 언젠가부터 극우 할배들의 죄송해요. 극우 할배라니까 이 표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극우 노친네들이라 그럴까? 하여튼 극우 노년층의 상징이 되어 버렸잖아요. 요즘은 청년층의 상징이에요. 심지어 또 청년 극우들의 청년 극우들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어쩌다가 태극기가 극우의 상징이 되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역사 논쟁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네. 왜 막 그 무슨 건국 전쟁 뭐 이러면서 이승만의 건국기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좌우가 역사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나면 어쩌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데 사실 지금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신라시대의 역사라든지 고려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현대사를 가지고 싸우는데 자 그러면 이 200년 근현대사의 인물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여러 인물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소환하는 인물이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예요. 자, 왜 최재우의 삶이 중요하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동학운동이고 또 하나가 3.1 만세운동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 동학운동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왕조라든지 또는 이 조선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일본 그 세력에 대해서 일제 침략자 세력에 대해서 민중이 들고 일어난 게 동학운동이고 네. 그리고 완전히 식민지가 되고 난 후에 또 일제 저항에서 일어난 게 3.1 만세운동인데 이 동학과 3.1 만세운동에 불씨가 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천도교거든요. 네. 천도교가 3.1 만세 운동을 한 그 분들의 그 민족 지도자들의 절반이 천도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동학을 그러면 처음에 창시한 최재우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쫙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최재우는 경주 최씨 가문이에요. 근데 원래 당대 이 내로라고 하는 가문이죠. 최씨, 경주 최씨 집안 그러면. 근데 슬프게도 최재우는 셋째 부인의 아들인 서자였어요. 자, 서자는 출세를 할 수 없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양반으로서 뭐 이렇게 벼슬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계인의 삶을 살면서 이제 출세할 길도 막힌 상황에서 조선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라고 삐딱한 고민을 하다가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서작은 적작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 그러면은 서자나 적자나 구분 짓지 말자라고 얘기하려면 더 나아가서 양반과 상놈도 구분 짓지 말자. 즉 인내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하늘과 같이 귀하다라는 신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셨던 그 최재우님이 이제 한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왜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조상을 왜 기리기 위해서 막 3년상 하고 막 자식이 막 3년 동안 그러고 막 매해 제사 지내고 막 자 그렇게 죽은 귀신을 위해서 벽에다가 절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지으라고 가르쳐요. 밥을 지어라? 밥을 지어라.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그 조상 기리는 그 제사의 상에다가 차리지 말고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밥을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양반들이 왜 제사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걸 해요. 막 뭐 이렇게 왜 제사상에 온갖 거 다 올리잖아. 네네. 근데 바로 담 바깥에는 그 노비들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굶고 있는데 죽은 조상을 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런 일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동학이 불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걸 풀어준 거죠. 응어리를. 네. 야, 저 양반들이 저기 제사 지낸다고 막 1년에 몇 번씩 저렇게 제사상 차리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든 그런 고기 반찬을 저 위에 놓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최재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그러면 조선 왕조 실록을 통해서 왕들의 이 역사를 하는데 어쩌면 평민들에게 처음으로 깨달음을 준 사람은 최재우고 근데 이 최재우는 사실은 처형을 당하죠. 왜냐하면 왕이 보기에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뭐 동학이라고 뭘 이렇게 왕이랑 쌍놈이랑 같이 맞먹자는 얘기냐? 그래서 바로 이제 근데 이 최재우가 처형당했던 1864년에 태어난 인물이 서재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재필 이야기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저는 서재필이라는 분을 여전히 나중에 한번 녹음 확인해봐. 지금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 기침을 했는데 우리 나만 들려? 네, 작가님한테 김 작가님한테 들리지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구나. 확인했구나. 알았어. 네네. 미안해.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책에서 이제 두 번째 책에 딱 그 장의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왜 광화문에서 태극기 대신 성조기를 흔들까? 이거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참 설명하기가 그렇지. 어려웠는데, 이거 꼭 봐야겠네. 그게 그 혼모노라고 하는 성현아 작가 그 단편 소설 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데모를 하는 걸까? 아, 거기까지는 그래. 이거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기까지 흔드는 것까지 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이스라엘기까지 흔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힘들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장의 제목이 뭐냐? 조국을 사랑한 검은머리 외국인 서재필이라고 딱 그래요. 설명 잘했다. 잘했어. 조국을 사랑한 검은머리 미국인 서재필.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이 서재필이 최재우가 처형당했던 1864년에 태어났고 우리나라 원조 친미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름은 필립 제이슨. 그 필립 제이슨도 서재필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서재필을 뒤집어서 필립 제이슨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사실 이분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에요. 서재필은 원래 양반가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고 자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신식 군사교육을 받아요. 가서 보니까 야 일본이 막 근대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 왜 이 서구 무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총, 포 막 이런 거 발전시키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자 일본이 지금 막 서구 문명 받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당시 조선의 리더였던 고종은 근대화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서재필은 이 유학 같이 떠났던 그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 그가 20살에 1884년 갓 20살 나이에 일으킨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이죠. 근데 서재필이 주도한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나고 그는 일본 사람 이 배를 수모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요. 자,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서재필은 이제 이 당시에 왕으로 봐서는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제 이 저거잖아요. 역도. 역성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역도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삼벌을 이 멸하는 삼족을 멸하는 엄벌을 받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인, 자식 뭐 양아버지까지 다 죽어요. 이 서재필의 그 갑신정변으로. 자, 근데 재밌는 건 혈혈단신 달아난 미국에서 이분, 난 이게 내가 몰랐던 건데. 어마어마한 천재예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천재더라고. 그러니까 영어, 라틴어, 수학, 미국의 민주주의까지 다 공부하고 미국 명문가 사위가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미국 전 대통령의 무슨 조카의 와 딸과 결혼을 하나? 그래가지고 의사가 돼요. 미국에서 의사가 돼. 미국에 사실 20살이 넘어서 다 도망가서 거기서 영어 공부해서 미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까지 된다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고종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개화파들의 개화론에 대해서 막 귀를 막고 살았는데, 이제 봤더니 이제 막 일본, 러시아의 이 국정 침탈이 심해지거든. 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뭔가 근대화를 우리나라도 해야겠구나. 조선도 근대화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서재필을 다시 불러요. 아니, 삼족을 멸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야,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조선을 다시 좀 이렇게, 좀 개혁을 해봐. 자, 그래서, 근데 또 서재필이 또 그래도 돌아와. 왕이 부르니까 와서 왕의 이제 고문이 되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미국의 독립 정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분이 만든 게 독립문. 제가 좋아하는 안산 자락길에 초입에 있는 독립문을 건설하고 독립신문을 창간하죠. 문제는 뭐냐? 고종은 이 민주주의 별로 안 좋아해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잖아.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서재필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서재필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한마디 하고 갑니다. You Koreans are not ready for me. 니들 미개한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아직 나의 이 고매한 사상을 나의 이 독립 정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조선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 가서 이분은 사업을 합니다. 큰 돈을 벌어. 와, 아니 무슨 이런 천재가 다 있어. 공부를 하면 의대를 나오고 사업을 하면 큰 부자가 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자 조선은 망해요. 망해서 일제가 되고 고종 죽고 다 가는데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야, 이걸 보고 미국에서 3.1 만세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이분이 감동합니다. 드디어 조선의 민중들이 깨어나서 내가 그동안 계속 그 주장해왔던 독립의 전신을 이해하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번 돈 다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댑니다. 이분은 거지가 돼요. 진짜 자기가 큰 돈을 번 그 사업을 다 털어가지고 사업 자금 다 해서 독립운동 자금 되고 나중에 이제 1948년 해방 후에 이분이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뭐냐? 불란서가 미국을 도와서 미국의 자주 독립을 도왔지만 만일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안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불란서가 도와도 자주 독립이 못 될 것이옵니다. 즉 미국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일제를 물리친 거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당시 왜 1948년에 남과 북이 서로 반목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남쪽에서는 이제 뭐 이승만이라든지 김구라든지 여운형이 이제 계속 뭘 이렇게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면은 안 된다. 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분이 한 말이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나누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조선이 없어지면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으니 우리가 죽을 일을 할 도리가 있습니까? 살 도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요. 자, 근데 이분은 와서,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보기에 느낀 건 그거야.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니들 누가 어디를 먹을 것이냐 권력 다툼하지 말고 어떻게든 미국과 소련에 저항해서 통일 한국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한국 전쟁이 터지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이 전범선 저자가 딱 한 얘기를 그냥 이 전범선 저자의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전범선 저자가 서재필 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서재필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한국사를 압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서재필의 충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며 죽을 도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와 빈자, 서울과 지방, 여자와 남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그래서 서재필이 말했던 미국의 정신, 즉 독립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살 도리들을 하십시오. 조선 사람이 합심해야 조선이 살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라는 당부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전범선 저자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근데 우리의 과거에 사실 지금 우리의 이런 그 남북 분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200년 이 조선 말서부터 시작되는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고요. 그 시절에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 그들이 했던 고민을 지금 우리와 함께 나눕니다. 네, 마지막에 사실 저는 이 책 끝에는 태극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의외로 다른 나라 국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별이나 해가 들어가 있는 국기가 많아요. 오성기, 성조기, 우길기 다 별이나 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각 나라들마다 뭐냐면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이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그래서 해가 탁 떠오르는 그 모습을 가면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겠다. 성조기도 마찬가지죠. 이 막 그 별의 밤하늘, 이 캄캄한 밤을 반짝이는 별들로 이렇게 수놓듯이 수십 개의 주로 이제 우리는 밤을 하늘을 밝히는 어떤 자, 근데 그리고 중국 국기도 역시나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성기. 자, 근데 태극기는 아니에요. 태극기는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 태극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전범선 저자는 태극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원래 태극은 왜 이 동양 사상에 있어서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하는 문양으로 흑백이었어요.
검은색과 흰색이 태극이었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빨갛고 파랗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 전범선 저자가 동해안 일출을 보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푸른 바다에서 떠오르는 빨간 태양이 태극기의 문양이로구나. 아. 즉 우리 태극기에서는 빛과 어둠이 서로를 반목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요. 빛과 어둠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왜 책의 제목을 한국사 테라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뭔가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사실은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새로 책이 나왔다고. 저는 그 출판사 대표님도 대단한 게 어떻게 우리 내가 빌린 책 같은 이런 마이너한 채널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박동 부장님과 저에게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다.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그 블로그에 그 전범선 저자의 이 책 해방촌의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면서 막 극찬을 한 그 글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어쩌면 이제 그걸 만약 보셨으면은 김민식 PD라면 전범선 저자의 새 책을 궁금해하겠구나.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책 잘 읽었고 원래 사실 이런 새 책은 도서관에 올라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구하기 쉽지 않은데 역시 내가 빌린 책을 만든 보람이 있어. 그랬는데 받았어. 우리 박동 부장님도 받으셨는데 어떠셨어? 네, 몸이 좋지 않아서 거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능동적인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렇지. 독서는 네, 아주 능동적인 활동이지. 근데 이제 책을 딱 받았는데 앞에 이 전범선 작가의 사진이 이렇게 띠지에 있거든요. 락커 같더라고요. 락커예요. 네, 딱 보니까 락커인가?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왜? 정말 저희한테 책을 보내주시는 출판사분들 가끔 계신데, 정말 이렇게 아직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들이 처음 책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첫 책이 그렇게 이제 밀도 있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저희가 행운을 잡았네요. 아니 참고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책을 그런데 일단 당장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락커 얘기를 하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범선이라고 치면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노래가 뜰 거예요. 네. 온스테이지에서 녹화한 그 버전이 있는데 2016년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2017년 그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이 혁명가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이분이 전범선이 양반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진짜 북을 둥둥 하면서 이 혁명가를 부르는데 자 엎어보자 이러면서 막 혁명가를 부르는데 그 모습이 엄청 멋있었고 많은 분들은 사실은 전범선을 그때의 그 록커로 기억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전범선이 록커이기 이전에 다트머스에서 역사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역사학 석사를 받은 역사학자였어라는 거를 이 책을 보고 깨달았는데 재밌는 건 이분은 가수기 때문에 대중을 항상 스토리텔링을 하는 분이잖아요. 가사를 쓰는 거는 스토리텔링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전공인 역사를 아주 친밀하게 쉽고 재미나게 역사서로 잘 써내셨어요. 이 책 정말 좋아요, 저는. 네,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동 부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 거야. 네네. 나는 사실 오늘 최재우와 이 서재필은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 뒤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사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소개를 하면 우리가 한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박동원 부장님은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지 이를테면 그 뒤에 보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도 있고 한류를 예견한 전자무담 백남준도 있고 나라를 위해 몸부리친 두 남자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또 심지어 뒤에는 저는 거짓과 진실, 김일성의 50가지 그림자라는 그 대목도 되게 재밌었거든. 네. 김일성 이야기를 읽는 것도 김일성이 얼마나 권력 위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자신의 그 경쟁자들을 죽여가면서 북한의 권력을 잡은지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박동 부장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박동훈 부장님의 저걸로 소개를 해주세요. 다음 편에 꼭 한번, 다음이 아니라도 언제든 알겠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책과 함께 그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소설 범도라는 소설이 있었죠. 아, 그렇지.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무척 좋아하던 홍범도 장군 이야기. 범도 책 읽으셨어요? 아직 못 읽었어. 그 3권짜리거든요. 그 책 같이 읽으면 되게 그렇겠네요. 보완이 될 그 것 시절에.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의 그 독서가 풍부해질 것 같아요. 사실 저 범도라는 책 읽기 전에는 왜 동학하고 독립운동하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렇지. 잘 몰랐고 연결고리도 몰랐고 서재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실제로 범도에도 나와요? 서재필이?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서재필은 사실 대단한 그 구한말에 그 권세가 맞아. 자녀 그러니까 정말 초특급 엘리트였어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아주 이른 나이에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홍범도 장군이 그 어찌어찌 해서 그 구한말 그 우리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말단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군대 사열식 같은데 갔는데 굉장히 앳된 장교 하나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게 서재필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일본의 육사를 다녀온 진짜 어린 나이에 그 장교. 그런데 너무 그 나이는 어린데 고귀해 보이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쿠데타에 가장 그렇지, 어린 갑신정변 이제 참여를 해서 또 난리를 겪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우리가 교과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저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뭐 그 이범진 뭐 이런 하여튼 그 우리 교과서에 예전에 배울 때 보면 한두 번씩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워낙 분량이 작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물이 그냥 있었나 보다. 그리고 또 헤이그 특사의 이위종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준 열사만 우리는 주로 알지만 그렇죠. 사실은 몇 명이 같이 갔었지. 네, 그런 분들이 등장하고 그런데 교과서에서 워낙 비중이 작게 언급되고 넘어가서 사실은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구한말이라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에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사실은 당대의 천재들인 거예요. 이위종이라든가 서재필이라든가. 그리고 진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한 30부작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그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다이나믹한 삶을 살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얘기들이 꽤 디테일하게 나오는 소설이 범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한국사 테라피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지내면서 왜 뭐 이렇게 갑자기 저기서 막 그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미사일 쏘고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뭐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왜 저기 뭐 저쪽은 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야 우리가 하는 고민은 진짜 배부른 고민이구나. 그 시절에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도모해야 됐던 시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조선 말도 그렇고 일제도 그렇고 둘 다 핵심은 뭐냐면 일반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 백성이면은 나는 그냥 서자로 태어나면 평생 서자로 살아야 되고, 내가 조선에 그냥 그거로 살아야 되면은 일제 그 순사 밑에서 이렇게 빡빡 기면 살아야 되고, 그랬던 그 시절에 이거를 어떻게 엎을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게 동학이었고, 그리고 조선인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 게 3.1 독립운동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선조들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와중에 겨우 우리가 무언가 서로의 어떤 뭐 역사적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배부른 흥정인가? 약간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저 여기서 이번 주에 읽은 정말 재미난 또 다른 책 한 권 또 소개를 해야 돼. 두 권을 또 나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할 텐데, 짧게 하기에는 너무 또 이 책들도 좋아. 일단 하나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이게 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여성이시고 싱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가 이제 1인 가구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데,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보니까 막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랑 연구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어느 날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 연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1인 가구를 뭘 조사를 하고 그래 뭐 이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수 자신도 나이 50에 1인 가구야. 나도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석사 박사하고 공부하느라고 결혼 안 했고, 어쩌다 보니 나도 비혼이고 나도 1인 가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1인 가구라는 게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 것도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왜 막 사업하면서 월에 700, 800 받는 그런 1인 가구도 있고, 또는 나이 50에 막노동하면서 월에 50만 원, 100만 원 근근히 벌면서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도 1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분이 1인 가구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잠깐 이제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이렇게 안식년으로 이렇게 가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기사가 이렇게 와요. 뭐냐면 40대, 그러니까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던 40대 남자가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 거예요. 근데 고독사를 했는데 혼자 살다가, 그래서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발견이 됐고, 이웃에서 이제 뭔가 악취가 심하게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근데 이걸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걸 이제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앞으로 이 1인 가구 문제는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연구 주제로서 적합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한국에 나중에 돌아와 보니 그 40대 남자가 본인의 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모르지. 부고도 안 받았네?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왜 사촌이라고 요즘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험한 일 같은 경우 있을 때 본인상 이거 연락 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인 가구, 그러니까 2022년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들이 혼자 살 때 가장 어렵다고 말한 게 뭐냐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라는 거예요. MBC 다닐 때 선배 한 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기러기였거든요. 왜 코로나 이후에는 기러기 아빠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기러기 아빠들이 한창 많을 때는 기러기 아빠는 두 가지 압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간 그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혼자 있으면 의무로의 압박은 뭐냐면 내 건강을 돌볼 수가 없어요. 끼니를 챙기기도 쉽지 않고 아침 먹기도 쉽지 않고 아침 거르고 그리고 밤에 왜 혼자 있으면은 잠 잘 안 오고 우울하거든. 그럴 때 혼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잠을 청해요. 그러다가 이 선배가 근데 이 선배가 그때 MBC 예능국 선배였는데 이분이 회사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편집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 편집실에서 쓰러진 걸 보고 아침에 뭔가 편집할 게 있어서 아침에 나왔다가 편집실에서 쓰러졌는데 그걸 이제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뇌졸중이 왔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그 선배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만약 그때 회사 안 오고 집에서 쓰러졌으면 그러니까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는데 옆에서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뇌졸중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근데 옆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사촌 동생이 평소에 막 일하느라고 바쁠 때는 사람들 연락 안 받고 핸드폰 꺼놓고 그러고 지냈대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다들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그러면 이 1인 가구가 사실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위험에 이제 노출된 세대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왜 흔히들 1인 가구가 된 이유가 뭐 본인이 어쩌다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나 보지. 그냥 뭐 저기 애 키우고 애 낳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는 가정보다는 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 1인 가구가 늘어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앞 세대만 해도 왜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가난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왜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야.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봐봐. 우리 앞 세대만 하더라도 1970년대 80년대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가난해서 탈출하려고 결혼했어요. 내가 여성이야. 근데 내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그러면 왜 결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뭔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각자 방을 구하기는 힘드니까 단칸방 하나 둘이서 같이 단칸방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서 살림을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가난이나 어떤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오히려 그냥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제일 얘기하는 거 뭐냐면 후기 산업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 산업 사회만 하더라도 이 이 노동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공장 노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오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리면서 산다라는 그런 사회적 어떤 이 구조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서비스 산업이 가장 최첨단 산업으로 나섰고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최적화된 선택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서비스업 특성에 잘 맞아요. 왜 그러냐? 가족 부양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거든.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으로 가, 해외로 가라고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일에 투입될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많아. 이번에 일이 많아졌으니까 야근하세요. 야근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어쩌면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인데 그 결과로 늘어난 이 1인 가구들이 건강상의 이제 위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노후의 어떤 그 돌봄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사회가 이들을 1인 가구로 몰았다면 사회적으로 1인 가구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며 쓰신 책이 필연적 혼자의 시대. 정말 재미난 책이에요. 읽으면서 요즘 왜 그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 모두가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어가고 있어. 모두가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아까 그 고독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읽지는 아직 않았지만 책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연결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소방관이 쓰신 책이 있어요. 현직 소방관이. 예. 제목이? 당신이 더 귀하다. 당신이 더 귀하다. 혹시 밀리에 써져 있을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알았어. 찾아볼게.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도 되고. 당신이 더 귀하다. 어떤 이야기예요? 이 소방관이 현장에서 여기 부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픔의 최전선에서 어느 소방관이 마주한 것들. 사실 소방관은 현장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예, 특히 이분은 구급대 소방관이세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도 그 직종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불 끄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조하는 구급대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워낙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회 밑바닥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치유의 방편으로. 그렇지. 예, 치유의 방편으로. 글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죠. 그래서 그걸 기록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마주치는 재난의 또는 그런 사건의 형태들이 달라지는데 날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고독사 신고가 엄청 밀려든대요. 아하,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이미 좀 됐지만.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막 겨울에서 이렇게 풀리기 시작할 때, 이제 막 햇빛이 나기 시작할 때 또 자살이 그렇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아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롱블랙에서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서 그렇구나. 예, 거기서 이제 요약된 것만 봤어요. 예, 그런데 연결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까 서재필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사람이 또 이위종이란 위종 우리 역사에 아까 기억나세요? 얘기했던 아까 뭐 이렇게 헤이그 특사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름이 아주 낯설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 열사는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각이 됐죠. 그 헤이그 열사로 보통 3인의 사진이 보통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거기서 가장 젊은 인물이 이위종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당대의 천재였던 사람인데 외교관. 되게 젊은 외교관. 왜냐면 그리고 이범진이라는 독립운동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하는 우리 역사 인물이 있는데 이분 부친 이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병합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공사로 가 있었는데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던가 해야 되는데 공사라는 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남은 거예요. 나 못 돌아가고 인정 못 한다. 예. 근데 이제 러시아 외교가에 워낙 네트워크가 좋아서 일단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 그분의 아드님인데 워낙 명석해서 당시에 7개 국어를 했다고 해요. 어이구야. 아니,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에 7개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 대단하다. 구한 말에. 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될 때 사실 거기 가서 국제회의인데 뭔가 얘기를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치. 말을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갔구나, 그분은. 그래서 가서 이분이 또 연설도 잘하고 그래서 헤이그
국제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밖에서 기자들 상대로 엄청난 홍보 활동을 합니다. 7개 언어로. 예,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러시아 결국 뭐 이제 그 또 아버지도 결국은 나중에 그 자결을 하게 되시죠. 의병 활동 관련해서. 그러면 뒤에는 그 헤이그 특사 사건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뒤에는 결국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러시아 육군이 됩니다. 아하. 근데 또 그리고 당시 또 러시아의 명문가 딸하고 결혼한 것도 서재필하고 비슷해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대한제 그 구한말의 한국 천재들이 조선의 천재들이 사실은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비슷한 삶을 사는데 이분은 굉장히 피가 정말 이분도 뜨거웠던 분 같아요. 러시아 내전에 또 휘말려요.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에 가담해서 활동하다가 전투 중에 사망했다는 거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서 깊은 양만가에서 태어나서 국제적 지식인으로 성장했다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최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예, 이제 별이 되신 분이지. 그래서 이분에 관련한 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드라마로 만들고 싶은 그런 소재일 거예요. 예, 드라마나 영화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 책은 지금 절판된 상태. 시베리아의 자서전을 또 쓰기는 했네. 자서전 쓴 게 아니고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서전도 썼다고 이 저기에는 돼 있어요. 예. 검색에는 자서전도 썼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은 저기 모든 행적들이 가족들에게조차 알려져 있지 않던 이유는 1917년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오직 혁명 활동에만 투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서전에서조차 처자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정말로 그냥 혁명가로 평생을 살다 가셨군요. 그렇죠. 시베리아의 별 2위종이라는 김영사의 책이 2019년에 나왔는데 절판됐어요. 도서관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재들도 보면 사실 그 을사오적 누구죠? 이완용도 당대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 이완용 얘기는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에서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보면서 이완용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무엇이 그를 나라를 팔아먹게 만들었을까? 진짜 엇갈린 천재들의 삶이에요. 구한말에 보면. 그러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네.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꽤 오래 읽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습관의 힘을 지난달에 읽었고, 내가 이번 트레바리 모임에서 습관을 가지고 하면서 첫 번째 책이 습관의 힘이고 네. 두 번째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다른 책이구나. 근데 쉽게 얘기하면 습관의 힘은 습관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론서라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하기 쉽게 알려주는 실용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책이 훨씬 더 매력적인데 이 책은 나중에 블로그나 여기서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트레바리 발제문을 통해서도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배고프다. 배고프시죠? 예. 그나저나 우리 박동원 부장 빨리 감기 나아야지. 우리 이제 날 풀리는데 산에도 가야 되잖아. 저는 걱정이 아까 말씀하신 10km 그겁니다. 마라톤. 저도 거기 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너무 지금 약해져서 걱정이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슬로우 조깅으로 최소 저걸로 이렇게 아주 느린 저걸로 모실 테니까. 슬로우 모션 조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구만. 예.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